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천둥번개가 산천을 울리던 어느 깊은 밤. 비 맞고 거지꼴이 된 비단옷을 걸친 18살 처녀 현영이 산속 오두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나무꾼 이석은 무심한 눈빛으로 낡은 도끼를 쥔 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저 멀리 숲속에서는 횃불을 들고 그녀를 쫓는 추격자들의 짐승 같은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현영은 품속의 비밀 문서를 꽉 쥔 채 이석의 가슴으로 쓰러집니다. 세상을 등진 채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꾼과 아버지를 잃고 쫓기는 가련한 아가씨의 기막힌 만남. 과연 어떤 운명을 불러올까요? 두 사람의 장엄한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긴장감 넘치고 따뜻한 영상이 5초 뒤 시작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에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청렴한 선비였던 김진사 어른의 집도 그 가혹한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답니다. 어느 깊은 밤, 하늘에는 달빛조차 숨어버린 차가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 학문에만 전념하며 백성들을 아끼던 김진사. 어른은 조정의 간신인 윤진사의 거대한 음모를 밝히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윤진사가 보낸 수십 명의 자객이 담을 넘어 들어왔고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비명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사 어른은 오직 하나뿐인 외동딸 현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품속에서 묵직한 서신 한 뭉치를 꺼내 현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현영아, 이것을 품에 안고 어서 도망가라.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어린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현영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목을 놓아 울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이미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현영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뒷문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한때는 비단옷을 입고 귀하게 자랐던 김진사 댁의 소중한 아기씨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영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산속을 헤매는 가련한 도망자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고운 치맛자락은 이미 갈갈이 찢기고 꽃씨는 어디론가 사라져 맨발로 거친 돌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흐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현영은 차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윤진사가 보낸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짐승처럼 쫓아오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하인들의 거친 호통 소리가 현영의 등 뒤를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현영은 무서움에 몸서리쳤지만 품속에 든 차가운 서신의 무게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현영의 운명을 슬퍼하는 듯 갑자기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현영은 빗물에 젖어 영락없는 거지꼴이 된 채 추위와 공포에 떨며 산속 깊은 곳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배고픔과 갈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답니다. 하지만 18살 현영의 눈빛만큼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숙부. 윤 진사를 향한 분노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싹 트고 있었던 것이지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 현영은 과연 무사히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가운데 현영은 가파른 고갯길을 기어가듯 올랐습니다. 이미 정신은 아득해졌고 다리는 천근이나 되는 듯 무거웠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유일한 구원의 등불처럼 보였답니다. 현영은 거짓골을 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낡은 석가래가 겨우 지붕을 받치고 있는 작은 오두막 한 채였습니다. 현영은 남은 힘을 다해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주 작았지만 문 안쪽에 있던 사내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스스로를 산중에 가둔 채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나무꾼 이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왕실의 비밀 무사였으나 누명을 쓰고 동료들을 잃은 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위겸은 의아한 마음으로 나무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빗물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얼굴, 그리고 넝마가 된 옷을 입은 현영은 그대로 이석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석은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여인을 안아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이석은 부엌으로 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끓여와 그녀의 굳어버린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이석은 그녀가 왜 이 험한 산중까지 흘러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며 산속으로 숨어드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영은 잠결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이석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보따리 틈으로 살짝 보이는 종이 뭉치를 보았지만 이석은 그저 모른 척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현영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연기 대신 코끝을 스치는 것은 구수한 나무 향기와 따뜻한 죽 냄새였습니다. 현영은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도끼날을 갈고 있는 이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거구의 사내였고 투박한 손을 가졌지만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예사로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현영은 낮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석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운을 차렸으면 저기 있는 죽부터 들게나.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타인을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믿었던 현영에게 드디어 세상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생긴 것이지요. 깊은 산골의 오두막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마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영은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지독한 열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코끝을 스친 것은 맵싸한 연기. 냄새와 이름 모를 산약초가 다려지는 진한 향기였답니다. 현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지난밤 자신을 구해준 거구의 사내가 묵묵히 부채질을 하며 탕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현영이 깨어난 것을 알았지만 굳이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영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험한 산길을 거짓골로 헤매고 있었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이 다 다려지자 사발에 정성껏 따라 머리맡에 놓아줄 뿐이었지요. 기운을 차렸으면 약부터 들게나. 쓴맛이 강하겠지만 몸을 보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울림이 있어 현영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현영은 사내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켜 탕약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 기운은 뜨겁고 써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영은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내의 눈빛은 아주 깊고 맑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나 베고 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을 가슴에 묻은 자의 눈빛처럼 보였답니다. 이석은 현영이 약을 다 마신 것을 확인하고는 빈 사발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다시 도끼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각거리는 숫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현영은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쫓기던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처음으로 깊고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굳이 묻지 않음으로써 현영의 상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영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자 사내에게 자신의 이름이 현영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석 역시 자신의 이름을 짧게 일러주었을 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영은 이석이 해온 장작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며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석은 그런 현영을 보며 가끔 산에서 꺾어온 산딸기나 머루를 마루 위에 툭 올려두곤 했습니다. 무뚝뚝한 나무꾼과 사연 많은 처녀의 동거는 그렇게 조용한 배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지만 오두막 안에는 구수한 밤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현영은 이제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조금씩 믿게 되었답니다.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을 걷는 것처럼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현영은 이석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면 그가 입던 낡은 옷가지를 챙겨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들었지만 현영은 정성껏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비단 옷만 입고 자란 양반집 아가씨의 고운 손은 금방 발갛게 부어오르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영은 거울도 없는 이곳에서 자신의 망가진 손을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망자, 신세인,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현영은 이석의 낡은 버선을 깁다가 그의 팔뚝에 새겨진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낫에 베인 상처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에 깊게 찔렸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현영은 깜짝 놀라 이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작을 팰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상처는 어쩌다 생기신 건가요? 현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석은 도끼질을 멈추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흔적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산속에서는 흉터 하나 없는 사람이 더 드문 법이라네. 이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 사내가 자신만큼이나 커다란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짐작하면서도 굳이 꺼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곳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묵시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김 진사가 남긴 비밀 서신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추격대를 풀어 산을 이잡듯 뒤지게 했습니다. 그는 현영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앞날이 위태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년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내리겠다. 윤 진사의 잔인한 명령에 추격대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가파른 산맥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날과 횃불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현영은 아직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석이 깎아준 나무 수저를 만지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석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도끼날을 갈며 공기 속에 섞인 낯선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의 피비린내가 다시 진동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화로웠던 오두막 위로 짙은 어둠과 함께 살기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현영은 이석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어 아궁이에 불을 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타오르는 횃불들은 이미 뱀의 혓바닥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운명은 이제 막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두 사람을 다시 한번 거친 시험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은 곧 깨질 살얼음처럼 위태롭게만 느껴지는 밤이었답니다.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가고 오두막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현영이 고단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이석은 밖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인 그녀의 보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 약초를 챙기다 보따리가 살짝 풀어져 있었기에 이석은 혹시나 물건이 쏟아질까 싶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여미려 했답니다. 그런데 보따리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낡은 종이 뭉치를 본 이석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끝에 찍힌 붉은 낙관과 그 독특한 필체는 이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본 이석은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과 동료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가르쳤던 스승님 김진사 어른의 친필 서신이었습니다. 서신에는 이석이 그토록 억울해하던 영모 사건의 진실과 간신, 윤 진사가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석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진사 어른이 제자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10년간 홀로 윤 진사를 조사하시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곤히 잠든 이 가련한 여인이 바로 스승님이 목숨과 바꾸어 지켜내려 했던 외동딸 현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석은 서신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운명처럼 자신을 찾아온 현영에 대한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제자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뿐인 따님을 제가 몰라보고 이 험한 곳에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이석의 낮은 흐느낌에 잠에서 깬 현영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석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현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과거 김진사, 어른의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무사였음을 고백하며 그녀가 가져온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영 아가씨, 제가 바로 아버님의 제자 이석입니다. 이제 아가씨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 아가씨를 지켜드리고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영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눈물을 쏟았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김진사 어른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이석은 먼저 윤 진사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이 비밀, 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뒷산에 있는 오래된 거목의 밑동 아래에 구멍을 파고 서신을 단단히 봉한 뒤 돌로 입구를 막아 철저히 위장했지요. 이제 서신은 안전해졌고 이석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스승의 혈육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답니다. 진실을 공유한 뒤 오두막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석은 더 이상 현영을 낯선 도망자로 대하지 않았고 현영 역시 이석을 무뚝뚝한 나무꾼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석은 현영에게 자신의 무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현영 아가씨, 저는 예전 왕실을 수호하던 최정예 무사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무꾼의 행색을 하고 있으나 아가씨를 해치려는 자들이 온다면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영은 이석의 듬직한 말에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이석은 이제 낮에도 나무를 하러 멀리 나가지 않고 오두막 근처에서 현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당 곳곳에 함정을 파고 울타리를 보수하며 혹시 모를 적들의 습격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현영은 그런 이석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낡은 무복을 손질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의 상황은 두 사람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현영이 사라진 산맥 주변에 수백 명의 추격대를 배치하고 산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년이 가진 서신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 끝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너라. 윤 진사의 잔인한 목소리가 산 아래 마을마다 울려 퍼졌고 추격대들은 횃불을 밝히며 뱀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은 공기 중에 섞인 낯선 피 냄새와 횃불 타는 연기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들이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요. 어느 날 밤, 이석은 현영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곧 폭풍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이 주신 서신은 제가 안전하게 숨겨두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현영은 이석의 따뜻한 손길에서 아버지가 주셨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충직한 사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두막 주변의 숲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정막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석은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낡은 도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나무꾼의 선량함을 지우고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무사의 기계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내일이면 이 고요함이 깨지고 핏빛 사투가 시작될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이석은 현영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굳건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노라. 달빛을 향해 소리 없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산골의 아침은 투명한 이슬이 풀잎 끝에 맺히고 싱그러운 숲의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며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석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주변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어제 현영이 스승님의 귀한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이석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불쌍한 처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마지막 주군을 모시는 심정이었지요. 이석은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함과 동시에 기력이 쇠한 현영의 몸을 보호해줄 특별한 약초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곤히 잠든 현영의 얼굴을 문틈 사이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떠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앞섰지만 더 늦기 전에 깊은 산맥 속에 숨겨진 약재를 캐와야 했답니다. 이석은 보찜을 챙기고 날카롭게 간 도끼를 허리에 차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척에 잠이 깬 현영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이 이른 새벽부터 어디를 가시려고 짐을 챙기시나요? 이석은 현영의 얼굴을 마주 보자 짐짓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영 아가씨, 오늘은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가서 귀한 약재와 숯을 만들 단단한 나무를 좀 해오려 합니다. 거리가 꽤 멀어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에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석은 다시 한번 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누가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현영은 이석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저씨. 제가 이곳 생활도 이제 제법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고사리 나물과 뜨끈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영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이석은 성큼성큼 산등성이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이석이 떠난 뒤 현영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울가에 나가 이석의 낡은 옷들을 정성껏 빨고 툇마루에 앉아 해진 곳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기웠습니다. 한때는 비단옷만 만지던 고운손이었지만 이제는 투박한 무명옷을 만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행복했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제자였던 이석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현영은 이석이 깎아준 나무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오두막의 풍경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윤진사의 사주를 받은 수십 명의 수색대와 관군들이 짐승처럼 냄새를 맡으며 숲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속 깊은 곳에 나무꾼이 사는 외딴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답니다. 산속의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예감하듯 유난히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석이 산 깊은 계곡에서 약초를 캐고 숯감을 정리하며 땀을 흘리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오두막 마당으로 수십 명의 사내와 관군이 거친 고함을 지르며
벼락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이 분명하다. 역적의 딸년이 이 낡은 오두막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우두머리에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들은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오두막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현영은 부엌에서 저녁에 먹을 죽을 젓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굉음에 깜짝 놀라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문을 통해 숲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지요. 사내들은 현영을 발견하자마자 짐승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찾았다. 인연, 감히 이런 산구석에 숨어 우리를 이토록 고생시키다니. 오늘 내 팔자가 여기까지인 줄 알아라. 현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이거 놓으세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답니다. 사내들은 현영을 거칠게 마당으로 끌어냈고 우두머리는 그녀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이석과 현영이 소중하게 가꾸어온 안식처를 무참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이 정성껏 차려놓았던 밥상은 발길질 한 번에 뒤엎어져 사방에 밥알과 반찬이 흩어졌습니다. 이석이 현영을 위해 산 너머에서 구해왔던 따뜻한 소미불은 갈갈이 찢겨 마당 여기저기에 나뒹굴었지요. 현영이 오전 내내 정성을 다해 기웠던 이석의 무명옷은 흙탕물에 짓밟혀 더러워졌고 아궁이의 솥단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흔적을 없애라. 이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들은 현영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말등에 짐짝처럼 실은 귀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짙은 흙먼지와 무참히 깨진 살림살이들만이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산마루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숲을 물들일 때 이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두막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찜 안에는 현영의 기운을 돋워줄 귀한 약초와 산삼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단단한 참나무 장작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지요. 현영 아가씨가 이 산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은 국도 맛있게 끓여 놓으셨다고 했으니 서둘러 가야겠구나. 이석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평소보다 더 빠르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마당에 들어선 순간 이석의 손에 들려있던 장작더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할 오두막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채 스산한 바람만 불고 있었답니다. 이석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보찜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영이 정성껏 기워놓았던 무명옷들은 갈갈이 찢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이석을 위해 차려놓았던 밥상은 발길질의 박살이 나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다가 문지방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영이 늘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와 그녀의 치맛자락에서 찢겨 나온 핏자국 섞인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지요. 그 천 조각을 집어든 이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짐승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석은 현영의 찢어진 옷자락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혈육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울부짖음이 잦아들자 이석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광포한 분노로 변했고 그의 눈동자는 핏빛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제 팔목에 단단히 묶으며 산 아래를 향해 서늘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평범하게 나무나 베며 살고 싶었던 이석의 마음은 이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와 같은 살기가 소용돌이치며 숲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답니다. 이석은 이제 나무꾼의 탈을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주먹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복수의 서막이 오두막에 무너진 석가래 사이로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피눈물을 닦아내며 무너진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방바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비밀의 장소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구들장을 하나씩 드러내자 그 아래에서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두껍게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예리하게 살아 있었지요. 이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자 어두운 방 안이 순간 퍼런 안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장인이 만든 명검 백호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흰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 칼은 과거 이석이 왕실, 호위무사 시절 임금님께 직접 하사받은 보물이었답니다. 이석은 칠흑 같은 검집을 잡고 천천히 칼날을 뽑아보았습니다. 쟁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오두막 전체를 울리며 10년 만에 깨어남을 알렸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맑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이석의 분노를 머금은 듯 시퍼런 서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석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너를 다시 잡지 않겠노라 맹세했건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오늘 이 칼에 묻을 피는 오직 악인들의 것뿐이다. 상자 안에는 칼뿐만 아니라 이석이 과거에 입었던 푸른 빛의 호위무사 관복도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나무꾼의 옷을 과감히 찢어버리고 그 무거운 관복을 한 땀 한 땀 몸에 걸쳤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가슴에 호심경을 부착하자 거구의 나무꾼은 간데없고 위험 있는 무관의 자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머리칼을 질끈동여 매고 검을 등에 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장군이 환생한 듯 웅장했습니다. 이석은 마지막으로 현영에 찢어진 옷 조각을 검자루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반드시 살려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맹세였답니다. 무장을 마친 이석이 오두막 밖으로 걸어 나오자 보름달이 구름 사이를 뚫고 그를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산처럼 웅장했고 그가 딛는 발걸음마다 대지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오두막을 집어삼킨 정막은 이제 폭풍 전의 고요함이 되어 윤진사의 저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숨겨둔 서신을 찾아 품에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무너진 오두막의 잔해들이 달빛 아래 서글프게 남겨졌지만 이석의 가슴 속에는 오직 현영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전설적인 호위무사의 귀환이 시작되었고 조선을 뒤흔들 피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이석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악인들의 목을 옥죄는 사신의 발소리와도 같았답니다. 이석은 현영에 찢어진 옷자락을 팔목에 질끈 동여맨 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맥의 험한 능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밤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지만 이석의 몸에서는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데우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진 으스스한 숲속. 골짜기에 홀로 살고 있는 어느 약초꾼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생사를 함께하며 임금을 호위했던 이석의 가장 충직한 부하이자 아우였던 태식이가 이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태식은 한때 궁궐 최고의 창술가로 이름을 날렸으나 가문이 멸문당한 뒤로는 세상을 등지고 약초를 캐며 겨우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이석이 오두막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호롱불 아래서 약초를 다듬고 있던 태식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은 침입자를 경계하며 낯을 들었으나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과 그가 걸친 푸른 빛의 무복을 확인하고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장님, 정령 대장님이 맞으십니까? 이 무복과 이 칼, 1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식은 이석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본물처럼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장이 전설의 명검, 백호검을 등에 메고 나타난 사실에 몸을 부르르 떨며 오열했습니다. 이석은 태식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일으킨 뒤 품 안에서 서신 한 뭉치를 꺼내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태식아,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서신을 보아라. 이것은 우리 스승님인 김진사 어른께서 목숨과 바꾸어 지켜낸 진실이다. 태식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윤진사, 일당의 모든 추악한 범죄와 가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석은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중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이 서신을 들고 도성으로 달려가거라. 그리고 내가 미리 알아둔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암행어사 나리께 이것을 전해야 한다. 이석은 태식에게 이 서신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죽은 스승님의 마지막 숨결이자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임을 강조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면서도 이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장님, 서신은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은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혼자 가시려는 것은 아니시지요. 태식의 눈에는 대장을 홀로 사지로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태식은 이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대장님, 윤진사의 저택은 수십 명의 정예 사병이 지키고 있는 호랑이 굴입니다. 제가 서신을 전하고 동료들을 더 모아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혼자 가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태식의 절박한 외침에도 이석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석은 현영에 찢어진 옷자락이 묶인 검자루를 으스러지게 쥐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내 마음은 고맙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영 아가씨는 그자들에게 모진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다. 이석의 머릿속에는 오두막에서 자신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낡은 옷가지를 기워주던 현영의 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흘렸을 눈물과 공포를 생각하며 이석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스승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내게 맡긴 마지막 유산이다. 스승님은 제자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내 목숨 아깝다고 지체한다면 죽어서 스승님을 어찌 뵙겠느냐. 이석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목소리의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석은 태식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툭 치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10년 전에 나약한 이석이 아니다. 저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반드시 아가씨를 모시고 돌아올 것이다. 너는 어서 어사나리를 찾아가거라. 태식은 대장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도성을 향해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은 이제 홀로 윤진사의 저택이 있는 마을 중심가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올수록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석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윤진사의 저택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높은 담장 너머로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보초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석은 검자루에 묶인 현영의 옷 조각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적들의 목을 겨누는 사신의 서늘함이 가득 찼고 몸은 언제든 튀어나갈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윤진사, 내 놈이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오늘 밤 내 저택은 피의 바다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 놈이 치러야 할 죗값이다. 이석은 나직이 읊조리며 낡은 담벼락 위로 몸을 가볍게 날렸습니다. 거구의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조선 최고의 무술 실력이 이제 어둠 속에서 화려하고도 잔인하게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진사의 저택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를 자축하는 악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곧 비명으로 바뀔 운명이었답니다. 이석은 어둠을 가로지르며 현영의 비명이 들려올 지하실 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직 정의를 향한 뜨거운 갈망만이 가득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진사의 저택은 화려한 등불빛으로 번쩍이며 기괴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는 날카로운 창을 든 보초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고 마당 곳곳에서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낯선 기운을 경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삼엄한 경비도 분노로 타오르는 이석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석은 담장 너머 나무 그늘 아래 몸을 숨긴 채 보초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왔습니다. 현영 아가씨를 위해 오늘 밤 이 칼을 피로 물들이겠습니다. 이석은 낮게 읊조리며 낡은 지붕 위로 가볍게 몸을 날렸습니다. 거구의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 공기를 가르는 부엉이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지붕을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정찰 중이던 보초 한 명의 뒤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보초의 목 뒤를 가격하자 사내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석은 쓰러진 보초를 어둠 속에 밀어넣고 다시 그림자처럼
안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며 현영의 숨결을 찾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석은 지하 감옥이 있을 법한 뒤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으슥한 별채 쪽에서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막는 보초들이 몇 명 더 나타났지만 이석은 칼을 뽑지도 않은 채 손날과 발길질만으로 그들을 단숨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침내 철문으로 굳게 닫힌 지하 고문실 앞에 다다른 이석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낡은 도끼 대신 조선 제1의 명검 백호검의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이 정막을 깨뜨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이석은 현영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육중한 철문을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하 고문실 안은 매캐한 횃불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8살 어린 처녀인 현영이 차가운 형틀에 묶인 채 모진 고초를 겪고 있었답니다. 윤 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현영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현영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그 비밀 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하거라. 내 아비가 목숨과 바꾼 그 종이 뭉치가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현영은 입술이 다 터져 피가 흐르면서도 숙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아, 아버지를 죽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조카까지 죽이려 드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서신은 절대로 내 놈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영의 기계의 독이 바짝 오른 윤 진사가 인두를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직.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두꺼운 지하 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피 칠갑이 된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 바로 이석이었습니다. 이석은 형틀에 묶여 만신창이가 된 현영의 모습을 본 순간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윤진사,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이석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고문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윤 진사는 뒤로 나자빠지며 주위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당장 저 미친 나무꾼 놈의 목을 베란 말이다. 호위병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었지만 이석은 등에 메고 있던 백호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습니다. 검신이 드러나자 좁은 고문실 안은 시퍼런 서기와 안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석의 칼날이 허공을 크게 한번 가르자 달려들던 호위병. 3명의 가슴팍이 단숨에 갈라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석은 춤을 추듯 부드러우면서도 번개보다 빠른 동작으로 현영을 가로막고 있던 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단숨에 현영의 밧줄을 끊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현영 아가씨,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석의 따뜻한 목소리에 현영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며 고문실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윤 진사는 비겁하게 구석으로 숨어들며 비명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아무리 날고긴들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이 너희 둘의 제삿날이다. 이석은 현영을 등에 업고 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무사의 비장함과 악인들을 향한 단호한 징벌의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본격적인 피해 사투가 저택 마당을 향해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만신창이가 된 현영을 등에 업고 천천히 지하 고문실의 계단을 올라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을 벗어나자마자 차가운 밤바람이 이석의 젖은 이마를 스치며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지상의 풍경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삼엄하고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택 마당에는 횃불 수십 개가 대낮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윤 진사가 아끼는 수십 명의 정예 사병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치고 있었지요. 사병들은 번뜩이는 창날과 날카로운 칼을 세운 채 이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석은 현영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풀어 그녀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현영 아가씨,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곳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석의 낮은 목소리는 현영에게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 진사는 어느새 호위병들의 뒤로 도망쳐 나와 높은 마루 위에서 이석을 내려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 어리석은 나무꾼 놈아, 내 놈이 감히 내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 줄 알았더냐. 윤 진사의 손짓 한 번에 정예 사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이석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은 등에 메고 있던 백호검을 고쳐 쥐고 사자의 포효와 같은 기압을 내뱉으며 적진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석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검기가 뿜어져 나와 사병들의 무기를 종이장처럼 베어 넘겼답니다. 그의 검술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떨어지는 번개처럼 매섭고 강력했습니다. 한 번의 휘두름에 두세 명의 적이 나가 떨어졌고 이석의 발길질에 육중한 사내들이 추풍낙낙처럼 쓰러졌지요. 하지만 상대는 수십 명의 숙련된 무사들이었고 적들은 이석의 약점이 현영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비겁하게 그녀만을 노려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석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어깨와 팔로 칼날을 막아내며 처절한 사투를 이어갔답니다. 이석의 푸른 무복은 어느덧 적들의 피와 자신의 피로 검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사투가 길어질수록 이석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칼을 내려놓고 나무만 베던 세월이 그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석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스승님의 따님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쓰러진 사병들이 수북이 쌓여갔고 남은 적들은 이석의 무시무시한 기계에 눌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답니다. 이석은 피 묻은 칼을 바닥에 짚고 잠시 숨을 고르며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록 지쳐 있었으나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석의 다리는 천근이나 되는 듯 무거워졌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정예병을 홀로 상대하며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니까요. 현영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이석이 정신을 놓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답니다. 이석이 칼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자 비겁한 윤 진사가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 진사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거들먹거리며 이석의 면전에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 이름 없는 나무꾼 놈아. 내 놈의 실력은 참으로 가상하구나. 윤진사는 화려한 부채를 살랑거리며 이석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보아하니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보이는구나. 윤진사는 칼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아주 가증스러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자, 내 너의 그 가상한 실력을 봐서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윤진사의 눈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이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서신이 있는 곳을 말한다면 내 놈과 저 계집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 너를 내 밑에 호위무사로 써줄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윤진사의 말에 주위에 있던 사병들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석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의 비겁한 목숨 구걸 따위는 필요 없다. 이석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지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저택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지요. 나는 내 스승님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 놈 같은 악인 앞에서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석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게 서서 윤진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윤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오냐, 내 놈의 그 고결한 자존심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윤진사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주위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것 없다. 저놈들을 갈갈이 찢어 죽여라. 시체도 남기지 말고 당장 없애버려. 윤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남은 사병 수십 명이 한꺼번에 칼을 치켜들고 이석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이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검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속으로 스승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모양입니다. 죽음의 칼날들이 이석의 목전을 향해 날아오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저택의 높은 담장 위로 갑자기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정막을 깨뜨리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지요. 윤진사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십 명의 사병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칼을 내리쳤습니다. 이석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현영을 한 번이라도 더 감싸 안으려 몸을 웅크렸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 것을 예상하며 지그시 눈을 감은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챙그랑.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수십 개의 작은 돌멩이와 단검들이 적들의 칼날을 정확하게 때려 맞췄습니다. 적들의 칼이 허공에서 튕겨나가며 불꽃이 튀었고 예상치 못한 방해의 사병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장 위로 보름달을 등지고 선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신들처럼 위풍당당한 기계를 뿜어내며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떤 놈들이냐? 감히 내 집 마당에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윤진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만 담장 위의 그림자들은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착지하여 순식간에 이석을 겹겹이 에워싸고 보호막을 쳤지요. 그림자 중 하나가 천천히 얼굴의 복면을 벗어 던졌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낮에 만났던 약초꾼 태식이었습니다. 태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짐꾼도, 대장간에서 뜨거운 매를 치던 대장장이도 모두 복면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10년 전 이석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켰던 왕실 최고의 호위 무사들이었답니다. 대장님, 소인 태식입니다. 대장님의 부름을 받고 형제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태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 마당을 진동시키자 이석은 감겼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피로 얼룩진 시야 사이로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정녕 너희들이란 말이냐.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이석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감격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료들은 피투성이가 된 대장의 모습과 그 등에 업힌 가련한 현영의 모습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지요. 대장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맡을 테니 잠시 쉬십시오. 동료들이 각자의 무기를 고쳐주며 일어서자 마당 전체에는 살기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행색은 초라해졌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굶주린 사자와 같았답니다. 윤진사의 사병들은 전설로만 듣던 진짜 무사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칼을 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이석은 동료들의 든든한 어깨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달빛 아래에서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식은 장창을 번개처럼 휘두르며 적진의 중심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다른 동료들도 마치 하나가 된 듯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윤진사가 자랑하던 정의 사병들은 조선 최고의 무사들 앞에서는 그저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쓰러져 나갔지요. 마당 여기저기서 적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악당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다 부러지기 일쑤였답니다. 비겁한 윤진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하인들을 방패에 삼아 담장 구석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이석은 번개처럼 움직여 윤진사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를 가려느냐. 내 놈이 저지른 추악한 죗값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거늘. 이석의 칼끝이 윤진사의 목줄기에 닿자 그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내 재산은 다 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윤진사는 조금 전에 거만함은 간대 없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을 구걸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석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너는 내 탐욕을 위해 내 스승님을 죽였고 이 아이의 가문을 멸문시켰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향한 단호한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그런 내 놈에게 용서라는 말은 사칠뿐이다. 이제 죽어서 스승님께 사죄하거라. 이석은 윤진사를 베는 대신 칼등으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그 사이 태식과 동료들은 남은 사병들을 모두 제압하고 관아에서
미리 준비해 온 굵은 포박줄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윤 진사를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굴비 엮듯 줄줄이 묶어 마당 한복판에 내팽개쳤답니다. 악당들은 이제 도망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석은 제일 먼저 현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현영 아가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았고 이제 아가씨는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현영은 이석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습니다. 이석은 자신의 피 묻은 무복이 현영에게 묻을까 조심하면서도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지요. 마당에는 승리의 정막과 함께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료들은 대장과 현영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석은 태식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동료들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은 무너졌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친 위대한 밤이었답니다. 이석은 피 묻은 백호검을 검집에 넣으며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비로소 뱉어내었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던 윤 진사의 저택 마당에 깊은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악당들을 굴비 엮듯 묶어 세운 것을 확인한 이석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검을 검집에 꽂았습니다. 이석은 가장 먼저 태식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식아,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물론이고 아가씨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식은 대장의 피 묻은 무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뒤실은 저희와 암행어사 나리께 맡기시고 어서 아가씨를 모시고 가십시오. 이석은 동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뒤 지쳐 잠든 현영을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저택과 권력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곳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석의 발걸음은 다시 그들의 안식처인 깊은 산속 오두막을 향해 느리지만 단단하게 움직였답니다. 밤이 깊어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이석은 등에 업힌 현영의 고른 숨소리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등에 전달될 때마다 이석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지요. 마침내 도착한 산속 오두막은 여전히 부서지고 난장판인 채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석은 조심스럽게 현영을 아랫목에 눕히고 차가워진 그녀의 손발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깨진 솥단지 대신 작은 냄비를 찾아 따뜻한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달였습니다. 현영의 얼굴에 묻은 피와 먼지를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내는 이석의 손길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부드러웠답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하던 이석은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달을 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현영 아가씨,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석은 지독했던 사투의 상처로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현영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이석과 현영이 산속 오두막에서 평온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마을은 천둥치는 듯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식으로부터 비밀 서신을 전달받은 암행어사. 나리가 임금님이 하사하신 군사들을 이끌고 번개처럼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사 나리는 밤새 서신을 읽으며 윤 진사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악행에 분노를 참지 못해 눈을 한숨도 붙이지 못했답니다. 저택의 문을 부수고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죄인 윤 진사를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어사 나리의 엄중한 명령에 군사들이 윤 진사의 저택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택 마당에 들어선 어사 나리와 군사들은 그곳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윤 진사를 비롯한 정예 사병들과 하인들이 이미 굵은 포박줄에 묶여 짐짝처럼 마당 한복판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사 나리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이 전설의 무사 이석과 그의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과연 소문으로만 듣던 조선 제1검의 솜씨로구나. 혼자서 이 많은 자를 제압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기계로다. 어사 나리는 마당 구석에 떨어져 있는 이석에 부러진 칼자국과 찢어진 무복 조각을 보며 그가 치렀을 처절한 사투를 짐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윤 진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내 이놈 윤 진사, 내가 감히 김 진사 어른을 모함하고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내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윤 진사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어사 나리의 앞발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군사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뒤져 윤 진사가 숨겨두었던 장부와 금괴, 그리고 김 진사 어른의 명예를 훼손했던 가짜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어사 나리는 그 모든 증거를 낱낱이 기록하며 이석과 그의 스승이었던 김 진사 어른의 억울함을 풀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그동안 윤 진사에게 당했던 서름을 토해내듯 만세를 불렀습니다. 어사 나리는 이석이 머물고 있을 산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석 장군, 정말 고생 많으셨소. 이제 정의의 칼날은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 장군은 부디 편히 쉬시오. 지독했던 악의 구렁텅이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진실의 태양이 마을 전체를 밝게 비추기 시작했답니다. 도성 한복판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 안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가 밤새 말을 달려 입궐한 뒤 곧바로 임금님께 독대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어사 나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이석이 전해주었던 비밀, 서신과 윤 진사의 저택에서 압수한 증거 장부들을 임금님 앞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전하, 10년 전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진실이 여기 담겨 있나이다. 보시고 억울한 혼령들을 달래주소서. 임금님은 굳은 표정으로 서신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을 읽어가는 임금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용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곳에는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의 법도를 제멋대로 주물렀던 윤 진사 일당의 추악한 배신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 진사 어른이 마지막까지 임금님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되었다는 대목에서 임금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간신을 곁에 두었으니 내 어찌 백성들을 볼 면목이 있겠느냐.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려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김 진사 어른의 가문을 복권하여 빼앗겼던 명예와 재산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역적의 멍에를 쓰고 숨어 지내야 했던 호위무사 이석과 그의 부하들에게도 전격적인 사면령을 내렸답니다. 이석과 그 동료들에게 내렸던 모든 죄명을 거두노라. 그들은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임금님의 추상 같은 명령에 따라 윤진사 일당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윤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아주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를 도왔던 악당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궁궐 밖으로 퍼져나간 임금님의 판결 소식에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칼날이 간신들의 목을 쳤고 진실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된 것이랍니다. 임금님은 어사나리에게 이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를 극진히 예우하라는 특별한 당부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세월이 끝나고 찬란한 희망의 빛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답니다. 산속 오두막의 아침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맑고 투명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지독했던 사투의 흔적은 밤새 내린 이슬에 씻겨 내려간 뜻숲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지요. 현영은 따뜻한 온기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오두막은 군데군데 부서지고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현영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석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떼며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찌 벌써 일어나셨나요? 어서 가서 좀 더 쉬세요. 현영의 목소리에 이석은 고개를 돌려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제 저택 마당에서 보았던 사나운 사신의 모습은 간데없고 다시 예전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나무꾼 아저씨로 돌아와 있었지요. 현영 아가씨, 이제 기운이 좀 나시는 모양입니다. 아가씨가 좋아하는 나물을 넣고 죽을 끓였으니 어서 드십시오. 두 사람은 부서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었고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석은 현영의 그릇에 건더기를 듬뿍 담아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어사나리가 도성으로 가셨으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현영은 이석의 투박한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눈빛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석은 산 아래를 바라보며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숲의 새들은 노래하고 맑은 시냇물 소리는 노래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을 그려나가는 일뿐이었지요. 부서진 오두막을 다시 고치고 울타리를 세우며 두 사람은 소박한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조선 제1검과 역적의 딸로 불리던 여인은 이제 그저 서로를 아끼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산골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소소한 웃음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의 잔치 소리보다 더 행복하게 들려왔습니다.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은 그 향기가
유난히 더 진하고 아름다운 법이었지요. 산골 오두막에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온 지도 어느덧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석과 현영은 부서진 문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길 아래에서 여러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이석의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길목을 바라보았지요.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이들은 낯선 군사들이 아니라 화려하고 위험 있는 관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는 약초꾼 행세를 하며 이석의 곁을 지켰던 충직한 부하 태식이가 서 있었답니다. 태식은 말에서 내려 이석의 앞에 서더니 예전 무사 시절처럼 절도 있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전교가 내려왔나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함께 온 동료들도 일제히 이석을 향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태식은 품 안에서 황금빛 비단에 쌓인 문서를 꺼내어 정중하게 받들어 올렸습니다. 전하께서 대장님과 저희 형제들의 모든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신분과 명예를 모두 되찾아 주셨음은 물론 대장님께는 예전보다 더 높은 관직을 내리시어 다시 궁으로 돌아오라 명하셨나이다. 태식의 뒤에 선 동료들도 한 목소리로 대장의 복귀를 간청했습니다. 대장님,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다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궁궐의 모든 무사가 대장님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쓰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답니다.